안녕하십니까.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강창입니다. 저는 지난 48년 동안 이 금융 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 한 20여 년 가까이 이 노후 설계, 그 다음에 인생 설계와 자산 관리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회사를 퇴직하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 하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저도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준비는 참 어렵구나, 미리미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뭐 의견이랄까 약간 항의 쪽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부터 10년쯤 전에 마누라와 같이 듣게 해주었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고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늦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30대, 40대, 50대부터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금년 우리 나이로 75세인데요. 사실 살아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이런 거를 일찍 깨닫고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행복할 노후를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제 희망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이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 있어요. 우리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우리말로 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매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 그 당시에는 6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꿈에도 그렇게 될지 몰랐던 사람들도 노후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일본에는 웬만하면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젠가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근데요, 일본은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살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기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이죠. 연령대별로 평균을 낸 거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높을 때가 20대, 30대 179% 부채 비율이. 그때는 빚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요, 빚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저보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 이거 살다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 131%. 근데 보다시피 거의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요 83%가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급 집 늘려갈 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기 때문에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10년 후, 20년 후 내가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래도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애들이 옛날처럼 우리를 부양해 주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되게 엄살을 떨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그 비중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합계 출산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 일본은 베이비붐 기간이 6년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2명대, 1명대 떨어져 가지고 70년 가까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니 출산율이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요.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50년에서 66년까지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그 다음에 67년에서 73년까지 4.8명에서 4.1명 기간이 4년. 죄송합니다. 7년.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 기간이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거의 1,000만 명씩 매년.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가 27만 명?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전부 일하는 사람이니까. 인구 구조가 막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다 몇 년 지나면 나가겠죠? 그러면 몇 명 낳지도 않은 우리 새끼들이, 저출산 이 세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양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이 나이 들면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살게는 더럽게 오래 사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 얼마 전부터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이 돌아오는 분이 많잖아요.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공짜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선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 1980년생 그분들 중에서 100살까지 살 확률이 남자는 20.2%, 여자는 21.9%. 우리가 보통 노후 준비를 할 때는요, 20% 생존 확률 나이를 기준으로 노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0년생은 다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러고 준비해야 돼요. 이분들의 딱 사망의 중위, 딱 중간에 돌아가신 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남자가 92세, 여자가 94세.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근데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혼자 살게 되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 2018년에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3만 명 정도 생겼대요. 여성분들은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9만 9천 명. 대개 남편이 먼저 떠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사자세상 떠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사모님들 혼자 남아서 징그럽게 오래 살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지금요, 뭐 집도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제일 걱정이 뭐냐? 제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내 아내가, 요즘 일본을 보면요, 그 개호대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돌봐줄 우선 시설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시설해줄 그런 전문가, 요원이 없어요. 그 지금 일본이 난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지금 걱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요,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가? 사모님들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성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똥박 있는 거죠. 저 그래서 가끔 회사에 가서 강의할 때요, 여성분들한테 그래요.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면 남편을 회사에서 고르지 말고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고르세요. 그래야지 혼자 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아니면 준비를 단단히 하든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서 하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가 또 문제냐?
돌스윙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도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2019년에는요 11만 8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5%밖에 안 됐는데 중년 황혼의 비율이 2020년 작년에는요 37%로 늘어났어요. 2000년 조금 되기 전에 19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요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황혼이혼이 유행했거든요. 막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나리다 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날 때 남편한테 이혼 선고 온다고 그래서 황혼이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 듣고 일본은 황혼이혼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비교해 봤더니 황혼이혼의 비율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이혼 건수 자체도 일본보다 우리가 높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59만 명. 왜?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 노인 비율이 거의 2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요. 퍼센트로는 19.6%. 약간이지만 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벌써 높아요.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 일본은 19%, 29%, 죄송합니다. 29%. 2배 가까이 돼요. 저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미혼, 평생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었어요. 5년마다 이거 발표하는데 작년 통계 곧 발표할 거예요.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고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이라도 단둘이 삽니다. 이불도 새 거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나가려면 돈을 받든지.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회관에 노인애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 2,100만 가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비율이 좀 32%. 가구 원수로 볼 때는 우리도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이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참 별로면 책도 다 있네. 그래서 사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영풍문고를 갔더니요,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20권이 쫙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문세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성분들은 마지막 책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 아주 독한 남자래요. 반대로 여성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앞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그게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요.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다. 생에 한 번은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부부 중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이 있어야 되겠죠. 삼층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면요.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환갑 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우리나라 남자들은 직장밖에 없거든요. 친구가. 그 다음에 학교 그 사람밖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들어서는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요.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집을 개축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또 노인분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쨌거나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거든요. 혼자 되면 특히. 그래서요. 외로움에 견디는 능력, 이 고동력을 키우는 거가 참 중요한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 지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그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반등으로 약간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옛날처럼 그런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우선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출산율이 낮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요. 지금 이대로 출산율이 그대로 가면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대요. 그리고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가는 거는 이웃나라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아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4배의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20년 넘게 저고생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6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 갖고 있던 마인드, 생각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돼요.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오늘 말이야 재테크 강좌라고 그래서 뭐 종목에나 하나 기반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와서 기다렸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걸 내가 유치원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 표정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 교포 한 분이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는요, 퇴직 후에 12만 시간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퇴직 후에 12만 시간, 이게 뭐야? 작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느끼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요, 51.6세래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60살까지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나온 사람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요, 평균 51.6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가 31년입니다. 이 31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67로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예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